안녕하세요. 가상 인플루언서 SNS 뷰티 광고에 대한 2030 세대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선호도 조사에 대해 발표할 뷰티 산업학과 신현아입니다. 논문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론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등이 지속되면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고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사용도 급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SNS 상에서 뷰티 신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들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회사인 스타티스타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는 2016년 17억 달러에서 2019년 65억 달러까지 급속하게 성장하였고, 마케팅 분석 회사인 파이프 에디터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은 작년도 대비 15%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인플루언서가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소비자들은 뷰티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온라인 평가 및 정보에 상당히 의존하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다수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시도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인플루언서의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일반인들이 인플루언서로 합류하는 경우가 급증하자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제품의 품질 문제나 수치 조작, 사생활 문제 등 마케팅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상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마케팅이 새롭게 부상하였는데요. 가상으로 만들어져 사생활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고 비용적으로도 인간 인플루언서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현실감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컴퓨터 그래픽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 인간의 모습과 별 차이 없는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창조되어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연구는 2030 세대를 대상으로 가상 인플루언서의 SNS 뷰티 광고에 대한 신뢰도와 선호도를 조사해서 가상 인플루언서의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가상 인플루언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가상 인플루언서란 컴퓨터 그래픽, AI 기술, 모션 캡처 등으로 만들어낸 가상 인간의 새로운 유형의 인플루언서고요. 누군가를 모방하고 대체한 것이 아닌 각자의 개성과 고유한 서사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플루언서의 가치와 가상의 존재로서의 가치를 같이 가지고 있어 마케팅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고, 제작사가 계정 관리를 통해 가상 인플루언서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비용적으로 되게 효율적입니다. 또한 기존 인플루언서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많은 팔로워를 보유했으며 다양한 역할 구현과 브랜드 이미지의 자유로운 확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간은 아니라서 직접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정교한 이미지가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소비자가 자각할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게 됩니다. SNS 뷰티 광고란 먼저 SNS란 공동체의 의미를 가진 소셜과 관계망을 의미하는 네트워크, 재화를 의미하는 서비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사용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수단이라고 합니다. 뷰티는 이제 오늘날 과거에는 객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으나 오늘날의 뷰티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주관적인 아름다움으로 변천하였습니다. 광고는 광고의 주체가 특정 매체를 활용해서 광고 수용자를 설득하게끔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와 서비스 등의 전달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SNS 뷰티 광고를 SNS 상에서 기업에서 생산된 뷰티 상품의 서비스와 아이디어 등을 소비자들이 구입하게끔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2030 세대의 소비자들의 특성은 MZ세대에 포함되는 세대여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며 최신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또한 이들은 생산 능력과 소비 능력이 가장 좋은 세대여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핵심 소비자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 소비자인 이 세대를 사로잡아야지 앞으로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브랜드와 기업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기타 공인 혹은 유명인을 활용하여 신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마케팅으로서 페이스북에서는 사진과 동영상을 적절히 혼합하거나 활용하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많은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자신이 착용한 옷, 사용한 신제품, 다녀온 장소 등을 사진의 형태로 게시하는 방식을 통해 팔로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며 유튜브에서는 채널의 주인이 본인이 직접 고안한 아이디어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상황에 맞게 영상을 제작하여 소비자들의 흥미와 구매욕을 자극합니다. 최근에는 짧은 동영상으로 게시하는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등 쇼폼 플랫폼의 인기가 빠르게 부상하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활용이 지속되고 있고 나아가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관련된 업계에서는 가상 인플루언서가 미래 인플루언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인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20, 30대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2년 1월 29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약 4주에 걸쳐 네이버 폼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지는 총 219 중 불성실한 응답 34부를 제외하여 17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고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설문 대상자에게 설문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은 강미라, 문경의, 안태영, 항웨이지의 선행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춰 재구성하였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문항 6문항, SNS 사용 실태에 관한 5문항, 가상 인플루언서 특성에 관한 10문항, 신뢰도에 관한 10문항, 선호도와 재구매에 관한 13문항이 총 4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윈2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백분율과 빈도를 산출하였고 가상 인플루언서의 SNS 뷰티 광고의 신뢰도와 선호도는 요인 분석 및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설문 대상자 일반적 특성을 보면 먼저 학력에서 대학교 재학 및 졸업 인구수가 133명으로 75.6%로 높은 백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백분율을 나타냅니다. 직업에서는 직장인이 68명으로 38.6%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났고 100만 원 이상 및 200만 원 100만 원 미만인 설문 대상자가 53명으로 30.1% 비율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습니다. SNS 사용 실태에서는 가상 인플루언서를 통해 화장품 정보를 얻는 빈도수가 주 4회 이상으로 63명이 3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SNS에서 가상 인플루언서를 접해봤다의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101명으로 57.4%를 차지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타당성 및 신뢰도인데요. 가상 인플루언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고유치 1.0 이상의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65.643%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KMO는 0.849로 나타났으며 요인 분석 실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요인 1은 가상 인플루언서의 뷰티 광고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의 정도, 호감도에 대한 호감도를 평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호감성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는 가상 인플루언서와 대화를 나누고 싶고 친근감을 느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화성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요인 3은 가상 인플루언서의 뷰티 콘텐츠가 독창적이고 최신 뷰티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트렌드라고 명명하였고 요인 4는 뷰티 광고 정보가 유용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유용성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가상 인플루언서 SNS 뷰티 광고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전체 분산의 66.764%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MO는 0.912로 나타났고 구형성 검정 결과에서도 요인 분석 실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요인 1은
가상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뷰티 정보가 신뢰성이 있고 솔직한지 믿을 만한지 등의 평가 내용이 있어 신뢰성이라 명명하였고, 요인 2는 뷰티 제품에 대해 잘 모르고 뷰티 광고에서 성실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진정성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요인 3은 가상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는 제품, 서비스에 대해 지적 수준이 높고 전문성이 있다는 호의적인 평가 내용이 있으므로 전문성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가상 인플루언서의 SNS 뷰티 광고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전체 분산의 73.119%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요인 분석 실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요인 1은 뷰티 제품 혹은 가상 인플루언서가 정보를 제공하는 뷰티 제품 혹은 브랜드가 매력적이고 구매할 의사가 있다, 호감이 간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선호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뷰티 제품 혹은 브랜드를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지 공유하고 싶은지에 대한 평가 내용이 있어서 추천성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요인 3은 뷰티 광고를 더 인간 인플루언서보다 가상 인플루언서의 뷰티 광고를 더 선호하는지, 타사의 제품보다 우선적으로 구매할 것인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구매성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신뢰도 분석 결과에서는 모두 0.7 이상이고 1에 가까워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관관계인데요. 신뢰도는 선호도, 특성, 재구매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선호도도 특성, 재구매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성 또한 재구매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 인플루언서의 속성이 재구매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변수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각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특성과 선호도를 제외한 신뢰도가 재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신뢰도가 향상될수록 재구매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이것의 독립변수에 의해 종속변수가 설명되는 설명력이 61.4%로 높은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NS 가상 인플루언서 특성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요. 회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이 52.8%로 나타났습니다. 그 또한 덜빈 왓슨 통계량이 1.808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타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특성의 호감성, 친화성, 유용성이 높아질수록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고찰입니다. 설문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서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 53명, 30.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분포를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직업 중 학생의 비율이 56명, 31.8%로 직장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SNS 가상 인플루언서의 속성이 재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SNS 가상 인플루언서의 속성을 특성, 선호도, 신뢰도로 분류한 그 결과 특성은 호감성, 친화성, 트렌드, 유효성의 4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선호도는 제품 선호성, 추천성, 구매성의 3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신뢰도는 신뢰성, 진정성, 전문성의 3요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즉, 가상 인플루언서의 속성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구체적으로는 특성 부분에서 트렌드를 제외하고는 호감성, 친화성, 유용성 요인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SNS 가상 인플루언서의 속성이 재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SNS 뷰티 광고에 대한 가상 인플루언서의 SNS 뷰티 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재구매도 역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SNS 가상 인플루언서의 신뢰도는 특성의 호감성과
친화성, 유용성의 요인이 높을수록 신뢰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들에게 가상 인플루언서 특성을 통해 신뢰도를 증가시키면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상 인플루언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하여 팔로워들과 꾸준하게 소통하고 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그린 캠페인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면서 뷰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소식이나 정보를 전달해서 가상 인플루언서 SNS가 유용하게 느껴질수록 하여 특성을 살려서 신뢰도를 높인 후에 이제 다시 소비자들이 가상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뷰티 정보나 서비스에 대해 믿을 수 있게 뷰티 유튜버나 전문가만큼의 전문적인 면모를 보여주어 구매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함께 자란 MZ세대 중 10대 청소년들과 꾸준한 소통을 하여 친근하고 선망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미래의 소비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며 가상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0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아직 가상 인플루언서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를 시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후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포괄적인 해석과 가상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에서 효율적인 가상 인플루언서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 대상을 20, 30대 외에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크게 받는 10대 청소년을 포함시켜 진행하는 연구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상 인플루언서의 속성을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뷰티 인플루언서의 특성으로 기초로 하였는데 가상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 인플루언서 특성을 기초로 하는 평가 속성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Z세대의 화장품 선물 구매 행동 조사 온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발표하게 된 안네스더입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시장과 유통 환경으로 인해 소비 트렌드와 소비자의 욕구는 점점 더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GDP 증가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은 화장품을 사치제에서 필수 소비재로 바뀌게 했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와 소비 트렌드는 화장품 유통 시장의 다변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소비자의 촉감을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온라인 거래에 한계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를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온라인 구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이동이나 탐색 비용이 절감되는 등 의류 상품 등과 달리 같은 제품을 계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돋보이는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구매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H&B 스토어는 다양한 제품군과 체험 요소를 갖춘 구매 채널이며 제품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높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의 상품 구성과 접근의 편리성으로 점차 방문 연령대를 넓혀가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 행태의 다문화로 선물 시장 또한 확대되고 선물 소비 행동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물을 구매할 때에는 관여도가 자기 사용을 위한 구매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점포를 방문하고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전통 선물하기와 모바일 선물하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물하기 과정에 있으며 전통 선물하기는 정보를 탐색하고 구매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대면으로 직접 보고 만나 선물을 전달하는 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온라인 선물하기는 SNS를 통해 상품 구매와 전달이 한 번에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선물하기라는 상황은 다른 사람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라는 점에서 구매자와 소비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소비자라고 할지라도 본인을 위한 구매와 달리 선물하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을 위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러한 기준에 맞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령층에 비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누구보다 빠르게 트렌드를 접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거리낌이 없으며 특별한 경험과 사회적 의미를 지닌 소비를 추구하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른 화장품 선물 구매 행태 및 실태를 조사하여 소비자의 구매 패턴 및 정보 탐색을 파악하여 사장품 시장에서 선물 및 소비 패턴과 관련된 마케팅의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려고 합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MZ세대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뚜렷하고 본인의 생각이나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데 능숙한 세대이며 디지털 생태계부터 시장 구조까지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새로운 소비 주체로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개성과 취향, 비전이 뚜렷하며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워라밸뿐만 아니라 일과 삶을 블렌딩하는 워라밸 트렌드를 즐깁니다. 선물 행동은 가족이나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을 축하하거나 위로하려는 사적인 상황에서도 만들어지지만 사회적 관계를 의례적인 상황에서 원활하게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선물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서 사회적 책무와 함께 선의의 유대감을 유발시킴으로써 장기적인 상호 관계를 이끄는 효과를 가집니다. 선물 행위자와 수혜자의 관계에서 선물을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선호를 예측함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확신을 가지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선물 구매자와 의사결정이 상대방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구매 의도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구매 의도는 구매 행동을 유발하는 선행 변수로서 특정의 용이함으로 인해 마케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매 행동이나 고객 유지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매 의도는 소비자의 패턴을 짐작할 수 있는데 특히 미적인 기능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반영되는 소비재의 화장품의 경우 구매 행동에서 구매 의도가 더욱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MZ세대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선물 구매 행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분석을 실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른 화장품 선물 구매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64문항을 6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연령대에서 1991년부터 2000년도 출생이 69.6%로 가장 높았으며 최종 학력은 대학교 재학 중이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선물 구매 비용에서는 5만 원에서 10만 원 미만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화장품 선물 구매 이용 실태에서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곳의 경우 H&B 스토어가 38.1%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 이유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서가 34.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이용하는 곳의 경우 모바일 선물하기가 69.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 이유는 가정이 빠르고 편리해서가 22.3%로 나타났습니다. 선물 구매 화장품 종류에서 색조 화장품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색조 화장품을 선택했을 때 립 제품류가 75.3%로 높았고 기초 화장품은 스킨 토너, 바디 케어용 화장품은 핸드크림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차 분석을 실시한 화장품 선물 방법 만족도와 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른 화장품 선물 방법에서 P값이 0.01 이하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으로 많이 이용할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화장품 구입 용도에서도 P값이 0.01 이하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생일 선물을 선물 구입 용도로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온라인 정보 탐색에서 구매 전 제품 정보를 온라인으로 찾아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프라인 정보 탐색에서는 제품에 대해 오프라인에서의 많은 정보를 얻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2.66점으로 오프라인 정보 탐색보다 온라인 정보 탐색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선물 구매 시 태도 감정 간의 차이에서 가격을 항상 비교하며 쇼핑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3.4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선물 구매 시 온라인, 오프라인 선물하기 특성 간의 차이에서 온라인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가 가장 높았고 전체 평균 만족도는 4.06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은 제품을 실물로 유심히 볼 수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오프라인 선물 특성보다 온라인 선물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론 및 고찰입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오프라인의 화장품 선물 구매 이용 실태에서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것의 경우 H&B 스토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이유는 테스터와 제품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어서의 순으로 나타났고 온라인의 경우 모바일 선물하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정이 빠르고 편리하며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중 온라인으로 많이 이용할수록 화장품 선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일 선물을 구입 용도로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선물 구매 화장품 종류에서 색조 화장품, 바디케어용 제품, 기초 화장품 순으로 나타났으며 색조 화장품을 선택했을 때 립 제품류, 기초 화장품은 스킨 토너, 바디케어용 화장품은 핸드크림의 순으로 선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은 구매 전에 제품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아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오프라인은 제품에 대해 오프라인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선물 구매 시 가격을 항상 비교하며 쇼핑하는 것의 태도 감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MZ세대 중 대학교 재학의 학력과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물하기의 특성은 각각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한 점과 제품을 실물로 유심히 볼 수 있음이 나타났으며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만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른 화장품 선물 구매 행태 및 실태를 분석하고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화장품 구매 행동 실태와 같은 변수들을 온라인, 오프라인의 화장품 선물 방법과 비교 분석하여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에서 더 보완하여 연령대를 확실하게 조명하여 세부적으로 연구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성별과 연령의 치우침 없이 다양한 변수들을 적용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산업 내의 메타버스 이용 실태와 활용 전망에 대해 연구 논문을 쓰게 된 서비스 디자인공학과 양학인 학생입니다. 발표 목차는 논문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입니다. 연구의 목적 불필요성인데요. 현재 장기적인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이어진 인간 경험의 욕구, 그리고 그로 인하여 유행하게 된 메타버스와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을 도모하며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충족시키려는 뷰티 산업은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뷰티 산업에서 이뤄진 기존 메타버스 기술 활용 사례 및 효과와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메타버스 기술 활용 방식과 소비자에게 브랜드 가치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는 점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서론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뷰티 트렌드의 변화인데요. 대면 위주의 뷰티 트렌드에서 비대면 위주의 뷰티 트렌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201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뷰티 제품의 소비에 있어서 소비, 제품, 유통 세 가지 키워드로 변화를 정리한 페입니다. 주로 비대면, 온라인, 셀프 케어의 용어가 소비자에게 이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뷰티 업계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코로나의 유행 시작 당시 아모레퍼시픽의 전년 대비 매출이 21.5% 감소였으나 비대면으로의 서비스 전환을 통해서 그 다음 해의 매출은 8.0% 증가시킨 케이스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기존 대면 위주의 서비스보다는 비대면으로의 서비스를 선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1992년 SF 소설인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유니버스, 즉 우주의 메타, 상위에 넘어서라는 의미의 말이 결합되어 우주 안에 만들어진 의사적인 소우주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크게 증강현실, 가상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의 네 가지 요소로 메타버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간략하게 메타버스를 3차원의 가상세계라는 말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코로나19 이후 대두된 온라인 경험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큰 유행을 맞이하게 되었고
현재 MZ세대에게 있어서 커다란 트렌드의 흐름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대표적인 메타폰 플랫폼 사례인 제페토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페토는 2018년 8월에 출시된 증강현실 기반의 아바타 메타버스 플랫폼이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과 닮은 아바타를 제작하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처음엔 나와 닮은 아바타를 만든다는 점에서 시작하고 이를 꾸미는 정도에서 그쳤으나 사용자끼리 소통할 수 있는 월드를 만들어낸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코로나19 이후 증가된 비대면 기지로 유행하게 된 메타버스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제페토의 유행이 대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뷰티 산업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예시들을 모아둔 간략한 표입니다. 세 번째로 연구 결과입니다. 에뛰드의 사례입니다. 에뛰드의 경우 앞서 말한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공간 안에 에뛰드의 매장을 비슷한 형태로 옮겨두기도 하였고 실제 존재하는 에뛰드 메이크업 제품을 캐릭터에게 코디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제작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잠재 고객인 Z세대에게 브랜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오프라인, 온라인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LG 생활건강의 한우 굿빈 세트 사례입니다. LG 생활건강의 공중 화장품 브랜드인 푸는 온라인 가상 전시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메타버스의 기술 중 가상현실, 즉 VR 기술을 이용하였고 온라인 전시를 통하여 공간의 제약을 없애고 브랜드 이미지와 화장품 이미지의 정보 전달을 온라인 공간에서 물리적인 형태로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토니모리의 사례입니다. 토니모리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였는데요. 토니모리는 실제 존재하는 오프라인 공간을 메타버스 내 내부로 옮겨두었으며 가상의 인플루언서인 토니와 모리를 제페토의 아바타 형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Z세대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적극적인 소통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과 화장품을 내외 물리적으로 나타내어서 홍보함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접점을 만들어내고 브랜드 홍보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랑콤의 사례입니다. 랑콤의 경우 신라면세점에 존재하였던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메타버스 기술 중 가상현실, 즉 VR 기술을 통해서 온라인의 가상 공간으로 옮겨줌에 따라 생생한 현장감을 소비자에게 느낄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오프라인, 온라인 격차를 해소시키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를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가상 공간 속에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시각 자료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증강현실 기반의 메이크업 제품 위주의 홍보 사례와 달리 특이점을 가지며 메타버스 기술의 활용을 통해서 스킨케어 제품의 효과 또한 가상 공간에서 보여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결과 및 제언입니다.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사례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이너뷰티 트렌드에 맞춘 메타버스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이어진 스킨케어 위주의 트렌드에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입니다. 마스크의 장기적인 착용으로 피부 트러블을 겪는 사례가 늘어난 추세이며 사진 자료와 같이 스킨케어 제품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사례에서 조금 더 나아가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아우르는 기술인 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하여서 효과적인 스킨케어 제품의 홍보 및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시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로드샵을 대체할 온라인 가상 스토어 개설의 필요성입니다. 드럭스토어의 성장 및 온라인 스토어의 성장이 가파르게 이어지는 지금 로드샵을 대체할 새로운 유통의 방식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서 기존 로드샵이 가졌던 물리적 공간 특성을 재현한 온라인 가상 스토어의 개설을 통해서 기존 로드샵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온라인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하여서 로드샵의 새로운 변신을 이끌어내는 의견입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목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2030의 친환경 화장품 구매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할 뷰티산업학과 유다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의 연구 필요성과 목적입니다. 최근 환경오염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발전과 과학기술은 생활 수준을 높여 편리한 생활을 가져다 주었지만 대량 생산 및 대량 폐기, 수질오염, 지구온난화 등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해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삶에 대해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소비 형태인 환경 친화적 소비를 추구하고 기업에서는 친환경 마케팅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및 소비 문화의 변화로 인해 화장품 기업들의 친환경 활동은 중요한 요인이며 소비자들의 환경 친화적 가치에 부응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의 환경적 가치관 및 그린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친환경 화장품 구매 행태와 어떠한 영향관계를 가지는지 파악함으로써 화장품 기업들이 활용할 그린 마케팅 전략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입니다. 친환경 화장품을 정의하는데 학자와 소비자 간의 차이가 있어 명확한 구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행 논문에서는 친환경 화장품을 자연 유래 원료를 사용한 안정화된 성분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을 의미했으며 제조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에서 인간, 동물, 그리고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과잉 포장이나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제품으로 정의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화장품은 화학적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자연유래 성분 화장품, 동물 실험을 포함하지 않은 화장품,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화장품 등을 포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친환경 화장품 시장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반발과 천연 성분 화장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접 피부에 바른다는 화장품의 상품적 특성 때문에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을 중시하며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정이나 동물 실험이 배제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화장품 업계에서는 동물성 성분 및 동물 실험 등을 배제하고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기업인 코스맥스는 2021년도 비건 화장품 매출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콜맛 또한 2026년도에 35개였던 비건 인증 화장품이 2021년에는 235개로 늘어났습니다. 해외 친환경 화장품 시장을 살펴보면 2021년도 기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화장품 브랜드에서 적극적인 친환경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0년 화장품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화장품 시장은 천연 성분을 활용한 식물성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20년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클린 뷰티 시장 규모는 19억 유로를 기록하였고 2025년까지 29억 유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뷰티 산업의 그린 마케팅으로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어는 그린 운동이라는 개념을 처음 내놓으면서 그린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 환경 보전 등 일종의 사회적 운동의 성격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린 마케팅 유용어 역시 이런 맥락에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화학 제품이라는 화장품 특성상 동물 실험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화장품 기업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기업의 그린 마케팅 예시로 이니스프리의 공병을 가져오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그린 사이클 캠페인, 맥의 공병을 모아오면 립스틱을 교환해주는 백투맥 캠페인, 러쉬의 패키징 프리 및 공병을 모아오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그린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친환경 화장품 구매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20대부터 30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뒤 네이버 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기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 4주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지는 총 207부가 회수되었고 그중 일부를 답하지 않은 불성실한 응답 6부를 제외한 201부를 최종 통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선행 연구들에 사용된 김창경과 박현정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설문지 구성 내용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9문항, 환경적 가치관에 관한 10문항, 그린 마케팅 인식 및 접근성에 관한 10문항, 그린 마케팅을 통한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에 관한 10문항, 그린 마케팅을 통한 친환경 화장품 구매 행태에 관한 9문항으로 총 48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인 24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인구 통계 확정 특성과 친환경 화장품 구매 행태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환경 가치관 및 그린 마케팅을 통한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인식과 친환경 화장품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 분석 및 세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70.6%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39.8%로 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화장품 개수로 5개 이하가 31.8%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친환경 화장품 개수는 1개 이하가 67.9%로 가장 많았습니다. 환경적 가치관에 대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0 이상의 환경 관심도, 환경 심각성, 환경 미래 지향성 요인 3가지가 추출되었고 K메모값이 0.876으로 양호한 타당성을 보입니다. 또한 P값이 0.000 이하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린 마케팅 인식 및 접근성에 대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그린 마케팅 신뢰도, 그린 마케팅 필요성, 그린 마케팅 인식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고 KMO값이 0.865로 양호한 타당성을 보입니다. 또한 P값이 0.000 이하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린 마케팅을 통한 친환경 화장품 인식 및 접근성에 대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친환경 화장품 선호도, 친환경 화장품 신뢰도, 친환경 화장품 인식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고 KMO값이 0.848로 양호한 타당성을 보입니다. 또한 P값이 0.000 이하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환경적 가치관, 그린 마케팅 인식을 독립 변수로, 친환경 화장품 인식을 종속 변수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R제곱값은 0.690, 수정된 R제곱값은 0.687로 이는 환경적 가치관과 그린 마케팅 인식이 친환경 화장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여 환경적 가치관, 그린 마케팅 인식이 종속 변수인 친환경 화장품 인식에 대해 68.7% 설명력을 보이므로 선행연구 기묘진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그리고 친환경 화장품 구매 행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마케팅을 통한 친환경 화장품 구매 경험이 있는 68명을 대상으로 구매 동기를 살펴본 결과 제품 사용 후기가 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광고가 2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매 시 고려 사항을 살펴본 결과 화학적 성분 최소화가 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품 품질이 2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구매 경험이 없는 171명을 대상으로 구매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인식이 4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격이 2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화장품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 68명을 대상으로
구매 장소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이 54%로 가장 많았고 드럭스토어가 2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응한 101명을 대상으로 추후 친환경 화장품 구매 의향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그렇다가 52%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아주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구매 경험이 있는 68명을 대상으로 재구매 의향을 살펴본 결과 그렇다가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주 그렇다가 2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및 고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그린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친환경 화장품 구매 행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고 분석 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인 분석 결과 환경적 가치관은 환경 관심도, 환경 심각성, 환경 미래지향 세 가지, 그린 마케팅 인식 및 접근성은 그린 마케팅 신뢰도, 그린 마케팅 필요성, 그린 마케팅 인식 세 가지, 그린 마케팅을 통한 친환경 화장품 인식 및 접근성은 친환경 화장품 선호도, 친환경 화장품 신뢰도, 친환경 화장품 인식 이렇게 각 세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회계 분석 결과 환경적 가치관 요인과 그린 마케팅 인식 요인이 높을수록 친환경 화장품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빈도 분석 결과 구매 동기로 제품 사용 후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광고가 많은 것을 보아 소비자는 제품 후기와 인터넷을 통해 화장품 정보를 얻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매 장소도 인터넷이 54%로 가장 많은 것을 보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화장품을 구매하지 않은 이유로 인식이 가장 높았으나 추후 친환경 화장품 구매할 의향으로 그렇다가 가장 많은 것을 보아 아직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은 부족하지만 친환경 화장품 구매에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고찰입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구분이 있지 않아 대상자들이 설문에 응답할 때 주관적인 기준으로 답하였고 응답자 중 여성의 비율이 많이 차지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친환경 실천을 통해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인식을 보완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그린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친환경 화장품 구매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친환경 화장품 그린 마케팅 전략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MZ세대 여성들의 화장품 사용 실태 및 구매 행동 변화에 대해 발표할 이소연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발병한 뒤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전 세계를 사회 경제적 위기에 빠뜨렸는데요. 이런 위기에서도 새로운 소비자층으로 떠오른 세대가 바로 MZ세대입니다. MZ세대는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현재 화장품 소비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핵심 소비자층입니다. 가치 있는 경험을 중요시하고 제품 구매 과정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원활한 소통을 원해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정보를 얻거나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은 확대된 반면 오프라인 시장 매출액은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단점을 보완한 획기적인 마케팅 전략이 시급한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황이고 코로나19 이후에 변화한 MZ세대들의 화장품 소비 형태에 관한 선행 연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로 변화한 MZ세대 여성들의 화장 실태와 온 오프라인에서의 화장품 구매 행동을 파악하여 옴니채널 마케팅 관리에 대한 화장품 연구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현재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사회, 경제적 위기와 비슷한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가 그들의 화장 빈도와 정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화장품 구매 시 고려하는 사항들과 온 오프라인 구매 행동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저는 배경을 이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국내 화장품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대신 오프라인 매장 수 역시 줄어들었지만 언택트 문화로 인해 온라인 시장이 강화되었습니다. MZ세대의 화장 실태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는 코로나 이후 MZ세대들은 화장을 전보다 적게 하고 피부 표현과 눈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며 새로운 피부 문제들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MZ세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 화장에 대한 관심도는 코로나 전후 차이가 없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또 MZ세대는 소비 패턴이 개인적이고 가치 소비를 중요시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 후기 등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고 정보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MZ세대들은 합리적 소비와 자기만족적 소비, 이렇게 양면적인 소비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20세에서 34세까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34명의 응답을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설문지 문항은 총 28개로 선행 연구 도구를 참고해서 구성했고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 상에서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통해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은 20세에서 24세가 37.6%로 가장 많았고 미혼이 80.8%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직업의 경우는 학생이 41%로 가장 많았고 판매 서비스직이 14.1%로 그 다음 많았으며 월 소득의 경우는 200만 원 미만이 5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이 27.4%로 많게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전후 연구 대상자들의 화장 실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도포 빈도의 경우 코로나 전에는 주 5, 6회가 가장 높았고 코로나 후엔 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코로나 전후 모두 입술 화장이 가장 높게 나왔고 가장 적게 하는 부분은 코로나 전후 모두 윤곽이 가장 높게 나와 항목이 달라지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빈도수가 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화장 빈도를 살펴보면 코로나 전엔 연령과 결혼에 따른 화장 빈도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고 코로나 후에는 전 연령 모두 1, 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가장 높은 빈도수이고 주황색이 두 번째로 높게 나온 빈도수입니다. 결혼 상태의 경우 코로나 후 미혼은 1, 2회가 가장 높게 나왔고 기혼은 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빈도수가 전에 비해 낮아졌지만 그 중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더 빈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직업의 경우 코로나 전에는 유의미한 값이 나오지 않았고 코로나 후 학생과 판매 서비스직 둘 다 1, 2회가 가장 높게 나왔지만 두 번째로 높은 빈도는 학생은 3, 4회, 판매 서비스직은 하지 않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월 소득의 경우도 코로나 전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코로나 후엔 200만 원 미만과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은 모두 1, 2회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평소 즐겨하는 화장입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 결혼에 따른 화장 빈도는 코로나 전후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전을 파란색, 코로나 후를 빨간색으로 가장 높은 빈도만 표기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빈도수가 코로나 전에 비해 줄어든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도 코로나 전후 모두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학생의 경우 코로나 전에는 전체 화장이 가장 높았던 반면 코로나 후에는 기초, 베이스, 색조가 가장 높았습니다. 판매 서비스직의 경우 코로나 전에는 전체 화장이 66.7%를 차지했던 반면에 코로나 후엔 기초, 베이스가 36.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화장 빈도 변화입니다. 코로나 전의 연령과 결혼에 따른 수정화장 빈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모든 일반적 특성에 따라 수정화장 빈도가 줄어듦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결과에 대한 부분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구매 이후에서는 체험 후 구매 가능의 빈도가 전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었고 오프라인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제품은 입술 화장품에서 기초 화장품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화장품 구매 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신의 경험이 가장 높았었지만 인터넷 뷰티의 후기도 빈도가 많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MZ세대 여성들은 코로나 전에 비해 화장을 현저히 적게 하고 있으며 새로운 피부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베이스와 색조 제품은 밀착 지속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정보를 얻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으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항목을 모두 확인하는 데 번거로움을 느끼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즘 MZ세대들은 화장품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축을 이루고 있으며 남성 화장품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 만큼 연구 대상을 여성에 한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와는 별개로 화장품 산업에서는 온라인에서 제공할 수 없는 특수한 체험의 서비스들이 많고 오프라인에서는 필수적인 접촉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온 오프라인의 한계점이 보완된 새로운 옴니채널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질적 연구가 진행이 되면 코로나19와 같은 현상으로 위축될 수 있는 화장품 산업이 다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방화장품 인식 및 사용 실태 2030 영상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할 의류산업학과 장효선입니다. 발표는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고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화장품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산물이 되었으며 소비자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의 변화됨에 따라 화장품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높아진 고령화 사회에서는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더 아름답게 늙어감을 실현할 수 있는 화장품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환경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생태적 피해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고 유방암 및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방부제 파라벤과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벤조페논 및 파우더와 파운데이션의 성면에서 나오는 탈크 등이 매체에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잘 맞고 안전하며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려는 합리적 소비 경향이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방 화장품은 자연과 편안함을 향한 한국인들의 체질과 정서에 맞도록 한방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내추럴 트렌드와 동양의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 제품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방 화장품의 출시 초기 대부분은 고급 마케팅과 용기 디자인을 활용한 한국 명품 화장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려는 이른바 트레이드 다운족을 겨냥하는 저가부터 고가형까지 화장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현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한방 화장품 제품들이 폭넓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동양식물을 원료로 한 제품이 세계적으로 그동안 한방 화장품이 고유의 천연 자원의 확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한방 화장품이 독자 브랜드로 인정받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방 화장품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 연구는 한방 화장품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20에서 30대 여성 소비자들의 한방 화장품 인식에 따른 사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보완점을 모색했습니다. 이 연구가 한방 화장품 시장에서 좋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어 향후 세계 시장에서 한방 화장품의 제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방 화장품의 정의입니다. 한방 화장품의 개념은 이미 보편화된 중요한 국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2012년부터 한방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데 한방 화장품의 정의를 기본 한약서에 수제된 생약 또는 한약재의 일정 기준 이상을 제조 시 사용한 화장품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일부 기업은 오래전부터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으로 쓰이던 천연 한약을 피부에 적용시켜 다양한 기술적 방법으로 내용물을 조정하고 안정시킨 화장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통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효능과 효과에 따라 적절한 한방 성분을 처방하고 가공하여 제조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방 화장품 시장입니다. 국내 한방 화장품 시장부터 보면 2019년 2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화장품 산업의 메가 트렌드는 기능성 화장품 중 안티에이징 시장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방 화장품의 생산의 현황을 보면 2020년 화장품 국내 상위 10개 품목 중 9개가 한방 화장품인 더 히스토리 오브 후와 펄화수 등이며 화장품 국내 상위 10개 품목은 총 전체 화장품 생산액의 약 13.4%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화장품 생산 실적 1위는 LG생활건강, 2, 3위는 아모레 퍼시픽 그룹, 4위는 한국콜마가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 업계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능성 한방 화장품의 경쟁력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방 화장품은 한의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산적인 융합 사례인 만큼 한국은 한방 화장품의 효능, 품질, 기술 등을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해외 진출을 보겠습니다.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2019의 UAE 터키편에 따르면 세계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예전부터 화장품의 천연 성분에 관심이 많았으며 특히 인삼, 홍삼, 어성초 등 천연 한방 원료나 동백꽃, 병풀 등 천연 식물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성분을 골라 마케팅하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편에 게재된 한방 상프의 선두주자 두리 화장품 댕기 머리의 세계 시장 진출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한방 원료는 독특한 향과 색감으로 해외 바이어나 소비자가 꺼린다는 말이 있지만 각 국가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개념과 방법으로 진출한다면 사람들은 한방 화장품의 장점을 받아들여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사람들이 한방 화장품을 선호할 수 있던 이유는 명품 화장품과 차별화된 한방 화장품의 고급화 전략 및 웰빙 트렌드와 자연주의 마케팅 기능적 효과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한방 화장품 특유의 이미지와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포장재가 주요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하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20에서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선행 연구를 통하여 선정된 척도를 조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척도를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24일 동안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불성실과 무응답을 제외한 29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 기법으로는 빈도 분석과 기술 분석, 표차 분석 및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총 295명의 조사 대상자 중 연령별로 25에서 29세가 가장 많았으며 20에서 24세, 35에서 39세, 30에서 34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여부로는 미혼이 77%로 기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월 평균 화장품 구매 횟수로는 0에서 1회 이하, 2에서 3회 이하, 4에서 5회 이하, 6에서 7회 이하, 8에서 8회 이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화장품 구매 비용은 2에서 5만원 미만, 2만원 미만, 5에서 10만원 미만, 10에서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 민감성 정도로는 민감한 편이 가장 많았으며 보통 민감하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전혀 민감하지 않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방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입니다. 연구 대상자들이 떠오르는 한방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와 같이 한약재로 만든 화장품, 전통적인 이미지, 고급스러운 이미지, 피부에 안전한 화장품, 인공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화장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5에서 29세의 응답자가 한약재로 만든 화장품으로 인식하였고 다음으로 35에서 39세, 20에서 24세, 30에서 34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여부로는 미혼 여성의 경우 35.9%가 한약재로 만든 화장품으로 인식하였으며 기혼 여성 13.6%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과 결혼 여부에 따른 한방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한방 화장품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을 살펴본 결과 위의 표와 같이 기능성 성분 및 가격, 패키지 디자인, 광고 및 화장품 모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향후 한방 화장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위치 표와 같이 다양한 연령층을 겨냥한 다양한 제품 연구, 한방 성분의 과학적인 입증과 효능의 객관화, 많은 사람들이 취향을 고려한 향 개선, 한국 전통적 분양의 용기 디자인, 가격 저렴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방 화장품 구매 행동입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한방 화장품 구매 시 정보 습득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와 같이 주변, 지인, 판매 직원 등의 추천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TV, 라디오 등 광고, SNS, 뷰티 인플루언서 등 후기, 인터넷 광고, 기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에서 24세의 경우 TV, 라디오 등 광고가 가장 많았으며 20에서 24세를 제외한 다른 연령에서는 모두 주변, 지인, 판매 직원 등의 추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결혼 여부로는 기혼과 미혼 모두 주변 지인, 판매 직원 등의 추천을 모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과 결혼 여부에 따른 한방 화장품 구매 시 정보 습득 방법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방 화장품 사용 실태입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한방 화장품 사용 빈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와 같이 거의 사용하지 않음이 일주일에 3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음, 일주일에 3에서 4회, 일주일에 1에서 2회 사용, 거의 매일 사용,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 한 달에 2에서 3회 사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화장품 구매 횟수별로는 0에서 1회 이하, 2에서 3회 이하의 경우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음이 26.1%, 11.2% 순으로 나타났으며 4회에서 5회 이하의 경우 3.1%가 일주일에 3에서 4회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6에서 7회 이하의 경우 일주일에서 3에서 4회 사용, 일주일에 1에서 2회 사용, 한 달에 2에서 3회 사용,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이 각각 한 명 0.9%로 나타났으며 8회 이상의 경우 거의 매일 사용과 일주일에 1에서 2회 사용이 0.9%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화장품 구매 횟수에 따른 한방 화장품 사용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방 화장품의 만족도입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한방 화장품 구매 의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와 같이 있다의 51.5%가 응답했고 없다의 48.5%가 응답했습니다. 구매 의향이 있다에 응답한 연구 대상자 중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효과가 좋아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피부의 안전에서 계속 사용해왔기 때문에 브랜드 신뢰도 향이 좋아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 의향이 없다에 응답한 연구 대상자 중 이후에 살펴본 결과 일반 화장품과의 효능 차이를 못 느껴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향이 싫어서 피부에 잘 맞지 않아서 효과가 별로 없어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 및 고찰입니다. 다음 세 문항을 통해 한방 화장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제품 사용 시 직접적으로 느끼는 기능의 중요성과 사용 연령층이 높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령층을 겨냥한 다양한 제품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방 화장품의 차별화된 효능을 부각시키는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방 화장품 구매 시 정보 습득 방법을 살펴본 결과 이는 영상과 인터넷 매체에 익숙한 젊은 20에서 24세를 제외하고는 한방 화장품과 같은 특수한 화장품의 경우 주변의 직접적인 추천을 통해 정보 습득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해일의 연구에서 연령과 가정의 월 평균 수입별로 성인 여성의 한방 화장품 정보 습득 경로에 대해 살펴본 결과 TV, 라디오 등 광고 매체가 5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변 지인,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 판매 직원, SNS, 유튜브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방 화장품 제품 구입 시 주로 기대하는 효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는 한방 화장품은 주로 사용 연령층이 높은 제품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다른 효능에 비해 주로 젊어지고 싶은 욕구와 관련된 효능을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방 화장품 사용 빈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월 평균 화장품 구매 횟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화장품을 접할 확률이 높아지고 화장품은 높은 가격대의 화장품이라는 인식이 기인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여집니다. 과반수 이상인 이따에 응답한 연구 대상자들 중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효과가 좋아서 피부의 안전에서 계속 사용해왔기 때문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없다에 응답한 연구 대상자들 중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일반 화장품과의 효능 차이를 못 느껴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향이 싫어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방 화장품의 구매 의향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한방 화장품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알 수 있으며 제품 사용 시 직접적으로 느끼는 효능 및 효과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람들이 한방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반 화장품과
효능 차이를 명확하게 보이고 다양한 연령층을 겨냥한 다양한 제품 연구를 개선시킨다면 구매 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방 화장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인터넷이나 SNS, 뷰티 인플루언서 등을 이용한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국한되었고 20에서 30대 여성들 중 2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한계점을 지닙니다. 향후 한방 화장품에 대한 연구는 좀 더 고르게 다양한 연령층으로 세분화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화장품의 사용 실태와 구매 행동은 사회적 추세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는 한방 화장품의 학문적인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의 마케팅 기초 자료로 의미 있게 쓰이길 기대합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화장품 ODM 기업 코스메카 코리아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발표할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산업학과 황수빈입니다. 오늘 발표가 진행될 순서입니다.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고찰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에 있어서 한류의 열풍과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서 ODM 산업은 전망이 좋은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한국발 화장품에 관심을 가진 현상도 국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으로 가늠할 수 있겠지만 급변하는 트렌드를 따라잡기에도 충분한 핵심 기술력이 국내 ODM 기업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만큼 화장품 브랜드의 충성도가 높지 않고 자신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화장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화장품 업계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현재 ODM 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망 있다고 생각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알아보려 하였고 큰 주제의 틀을 ODM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명한 ODM 기업은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입니다. 두 기업은 세계 1위 기업인 인터코스의 2016년 매출액을 추월하면서 한국발 화장품이 국제시장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기업은 국내에서 선발 업체로서 시장을 선점했고 2020년 이후 코로나와 사드 배치로 인해서 불안정한 환경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전략, 산업적 역할 및 OEM, ODM에서 전환 성공 요인 등에 대해서 선행 연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코스메카 코리아는 2020년까지 연평균 50.2%의 매출의 성장을 기록하며 국내 3위 코스메틱 ODM 기업에 도약했음에도 단순한 성장의 서술에 대한 연구도 미흡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10년이 늦은 후발 기업임에도 빠르게 규모를 확대하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대비 창업 초기 기술 제휴 전략이 부족했음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코스메카 코리아의 성장 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국내 성장이 미진한 후발 기업의 성장 전략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신생 ODM 기업이 효과적인 추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성장 전략을 분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성장했던 기업인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의 공통점을 분석하여 ODM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자질을 파악하고 차이점을 통해 후발 기업이 왜 미진했는가, 또 차별적으로 가져야 하는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우선 연구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OEM, ODM, OBM입니다. 연구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OEM 산업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바이어가
상품 디자인 및 모든 제조 방식의 원천을 제공하며 제조업자에게 상품 제조만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조만 행하는 생산 방식입니다. ODM은 이보다 좀 더 발전된 전략으로 제조업체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생산 방식으로 제조업자 디자인 생산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은 OBM으로 자체 상표 개발 생산 방식입니다. 자사의 자체 브랜드까지 생산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부를 담당하는 수출 방식으로 이 중 부가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업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생산 방식은 OBM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메카 코리아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란 화장품의 메카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은 이름으로 글로벌 화장품 연구 개발 및 제조 생산 기업입니다. 굵직한 연령만 살펴보자면 1999년에 설립되어서 다음 해에 사업을 본격화하고 2016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본 연구는 고찰 논문으로 선행 연구를 분석하는 방식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비교할 새 논문의 기업적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리스와 구글 학생 검색에서 ODM을 검색어로 설정하여 각 자료를 비교 분석하며 조사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재무제표와 증권사의 기업 분석표, 리스에서 검색된 학술 논문과 학술지 및 기업에 편중되지 않은 언론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생산체계가 생산체계 및 사전적 의미가 있는 언론 혹은 기업 영업 핵심 사원에 대한 역량을 분석하는 등 본 연구와는 관련 없는 자료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내용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 결과는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의 성장 전략, 한국콜마에 대한 성장 전략과 코스맥스에 대한 성장 전략,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세 기업 모두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본 연구는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분석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에 대한 성장 전략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성장 전략은 창업기의 성장 전략, 위기 극복의 성장 전략, 또 글로벌화의 성장 전략 총 3가지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먼저 창업기의 코스메카 코리아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전략에 관한 연구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OEM 기업이 국내에 도입하기 시작된 뒤부터 10년이 지난 후 설립된 기업으로 늦은 후발 기업입니다. 이미 벌어진 성장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국내 기술을 흡수하며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는 전략을 보였습니다. R&D 투자를 통해 자체 기술력을 제고했고 국내 최초 3중 기능성 비비크림 개발에 성공하는데 이것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초창기 성장 동력이 됩니다. 이후 코스메카 코리아는 2010년에 큰 붐이 일었던 원브랜드 샵의 수주도 맡으며 성장을 해나가지만 사드 배치와 더불어 할인 전략 및 관광객에만 의존한 전략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원 브랜드 샵은 하향세에 머물게 됩니다. 또한 2014년 코스메카 코리아 공장이 화재가 나면서 지속적인 매출 정체로 이어졌습니다. 원 브랜드 샵이 쇠퇴하면서 급부상한 H&B 스튜디오에서 신규 매출처를 발굴해내는 전략을 펼치며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닥터 자르토와 클리오라는 기업이 기업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며 지속적인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은 글로벌화 성장 전략입니다. 국내 화장 인구는 점차 감소해감에 따라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중국 내수 시장의 침투를 목적으로 글로벌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2014년 이후부터 중국 소재 공장을 설립하며 성공적인 중국 내 입지를 다져갔고 이후에는 미국까지 영역을 넓혀가며 미국 뉴저지 화장품 기업인 잉글우드랩을 인수합니다. 현재는 더 많은 글로벌 고객의 유치를 위해서 OGM 전략을 도입했는데요. 다양한 판매 국가와 트렌드, 유통 구조 및 관련 법령을 분석해서 각 나라별에 맞는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계기는 총 3가지입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비비크림의 개발,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신규 매출처를 확보한 곳, 또 중국 법인 증설 후
글로벌화를 이루어 나갔던 것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펼친 성장 전략입니다. 현재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를 이끌어내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고객을 확보하는 등 여전한 성장 가도에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러한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의 중심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있습니다. 연구개발이 있었기에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고 기술력이 타 업체와의 경쟁력이 되어서 신규 기업의 수주처로 발탁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 전략이 뛰어나 글로벌 업체의 요구에 원활한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살아남으며 글로벌화 전략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코스메카 코리아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카파 증설 및 신기술 개발에 매년 최소 매출액의 4% 이상의 투자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콜머의 성장 전략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처음 설립된 화장품 ODM 기업으로 창업 초기 일본 콜마와의 합적 투자 형태로 설립되어 선진 연구 개발 및 마케팅의 정보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도입부터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1997년 IMF 때 자체 생산 화장품 업체들이 공장 문을 닫음에 따라서 아웃소싱의 비중이 늘어나자 크게 성장했고요. 2010년대 크게 유행했던 브랜드샵을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판단해 납품을 하지 않았고 이는 곧 영업이익률 감소로 이어지는 위기가 있었으나 여전한 ODM 기업의 선도 기업으로 현재는 중국 시장 진출 및 중동과 동남아 시장에까지 역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한국콜마보다 2년 뒤인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처음에는 일본 미루토와의 기술 제휴를 맺었으나 자체 개발 연구소 설립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 제휴업체와 결별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후 원브랜드 샵의 급부상을 예견하고 과감한 납품을 결정. 이후 이것이 영업이익에 크게 신장을 시켜 성공적인 성장 전략을 이어갑니다. 또 국내 화장품 ODM 기업 중 가장 빠르게 글로벌화를 노린 기업으로 높은 수준의 카파로 중국의 단축된 납기 기한을 약속하며 글로벌화에도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세 기업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ODM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높은 기술력임을 파악하고 세 기업 모두 난조에도 꾸준한 투자를 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또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소싱 지역으로서 중국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내수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 중국에 진출하였다는 점도 일치합니다. 자체 상표를 부착하는 OBM의 전략보다는 ODM을 고수했다는 점이 성공적인 성장을 이뤘던 세 기업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유의 깊게 이루어 봐야 하는 점이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연구, 개발, 비에 대해서 표를 첨부했습니다. 각 기업이 201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중과 액수로 투자를 했는데요. 매출액 대비 4% 이상의 수준은 국내 ODM 업체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세 기업 모두 연구 인력이 전체 30% 이상으로 세 기업 모두가 우선적으로 지켰던 전략은 기술력의 재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세 기업은 부가가치가 더 높은 OBM보다는 ODM을 선택했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장이 미진한 하위 기업들은 자사 브랜드 개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세 기업은 높은 부가가치보다는 기존 바이어를 유지하고 공존의 방식을 택하면서 유사 업종으로의 횡장의 확장을 해나갔습니다. 세 기업의 차이점에 관한 분석은 성장 초기의 연결 전략과 핵심 동력의 차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 초기 한국콜마는 연결 전략이 잘 이루어져서 현재까지도 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기업의 핵심 동력은 시기상이나 기업의 철학 등으로 인해서 각자 다르게 이와 같은 표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연구 결론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선발 기업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기술적 혁신이라고 확신했는데요. 모든 ODM 기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역량이며 다른 하위 기업과 차별화된 성장을 보이는 것은 ODM 산업의 필수 역량인 기술력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러한 기술력과 마케팅 정책을 바탕으로 신규 수출 확보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이는 새 기업 간의 성장 시기에서 차이점이 되는 동시에 다른 하위 기업과의 핵심적인 격차를 벌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기술력의 제고를 바탕으로 기회를 잘 잡았던 것이죠. 또 이렇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의 ODM 3위 기업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연구에서 여러 하위 기업에 대한 성장 전략은 자세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미진한 성장의 하위 기업과 제조를 통한 연구를 후속적으로 진행한다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10년이나 늦은 후발 기업이지만 어떠한 독창성을 보였기에 더 뛰어나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